미치던가도 잔잔해져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달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이 더욱 아름다워라.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국악인 53,500불까지는 17.5%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 55,000불이 되면 전체가 30%가 되는 줄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내 소득세를 뭐 어떻게 해서든지 53,500불 밑으로 내리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율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누진세라 그래서 이제 내 소득이 55,000불이라고 하더라도 53,000불까지는 뭐 17.5%를 적용을 받고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부터만 이제 30%를 적용을 받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계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구간이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제 이런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뭐 일을 하시거나 이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 텍스 코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텍스 코드가 내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세금이 소득 금액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 텍스 코드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코드가 보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M하고 S로 시작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M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서 메인 잡이라고 하는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S는 세컨더리 잡일 때 이제 S로 시작하는 텍스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어디 가서 이제 뭐 일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고용주가 이제 텍스 코드를 제출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텍스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그 쓰는 이제 그 차트가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IRD에 그 가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 상황에 맞게 이제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텍스 코드 지금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하시면은 M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인 잡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SL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맨 위에 칸에. 그게 이제 스튜던트 론이 있는 사람들은 M 코드에다가 이제 스튜던트 론이 있다 그래서 SL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M2라고 하는 게 밑에 칸이 있는데 그 M2는 인컴이 특별하게 24,000불에서 7만 불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텍스 코드를 M이라고 특정하게 이렇게 따로 불러요. 똑같은 M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킹 포 패밀리라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텍스 베니핏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나왔냐면은 이제 싱글인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왜 그 똑같은 소득 구간인데 너무 자녀들 있는 사람들한테만 텍스 베니핏을 주느냐 그런 이제 불만이 나온 적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ME 코드라고 하는 거를 특별하게 이제 한 10여 년 전쯤에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똑같은 M 코드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연간 이제 뭐 주당 10불씩 해서 520불을 좀 덜 받는 그런 제도예요. 세금을. 그렇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S는 똑같은데 이제 뭐, 세컨더리 잡에 그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WT라고 돼 있는 그 텍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인이 고용주 고용인 관계가 아닌 그냥 제가 어떤 컨트랙터의 개념으로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어디 바풋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바프텐 톰슨의 직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어떤 계약자, 그러니까 어떤 뭐 개인 소득 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로 봐서 그 사람들이 뭐 바프텐 톰슨에 매일같이 출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 텍스 코드 M이나 뭐 S 이거를 적용을 하지 않고 WT라 그래서 딱 정해진 세율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를 공제를 하는데 그 WT라고 하는 그 텍스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뭐 또 뭐 보통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에서 이제 영어 학원 같은 데서 강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키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 컨트랙터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텍스 코드 이거 뒤로 눌러졌나요? 죄송합니다. 텍스 코드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또 IRD에 자세한 상황은 또 뭐 IRD에 가서 뭐 웹사이트 가서 체크하셔도 되고, 또 뭐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가 이 텍스 코드를 잘 선택을 해서 넣으셔야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여기서 들으시는 게 어디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 고용주가 이 텍스 코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이제 세금을 공제를 하거든요. PAY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텍스 코드를 잘못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당장 제가 받아야 될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공제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이게 이제 제가 잘못된 텍스 코드를 제출을 해서 세금을 덜 공제를 하게 되면 1년이 지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IRD에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목돈으로 추징을 해요, 개인한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텍스 코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컴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 인컴이 뭐냐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그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컴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아는 그냥 뭐 이런 일반적으로 인컴 하는 인컴이 있고 이 세법상으로 보면 exempt income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exclude inco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empt income은 인컴인데 소득세는 면제가 된다는 그런 인컴이 있고요. 그리고 또 excluded income은 인컴인데 인컴으로 인정을 간주를 하지 않는다는 또 인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인컴만 제가 이제 쭉 추려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게 저희한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전화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더 보면은 뭐 셀러리 웨이지스는 뭐 이제 그 급여 그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셀프 임플로이먼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렌탈 인컴 집에서 렌탈 인컴 뭐 방 한 칸 뭐 렌트하는 거 뭐 조그만한 거 렌탈 인컴 조금 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렌탈 인컴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보딩 인컴이라고 해서 아예 따로 그 하숙 같은 한국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렌탈 인컴, 뭐 보딩 인컴 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인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를 하면은 뭐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텀 디파짓을 넣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인베스트먼트 인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이 인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오버시스 인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최근에 이제 해외 인컴 중에서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대상이 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설명드릴 Working for Family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저희들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 소득에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뭐 셀프 인플로이드는 이제 뭐 하시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개인 뭐 이런 숍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뭐
이 잔디 깎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그 개인 셀프 임플로이먼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임대소득은 뭐, 간단하고요. 인베스트먼트 인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뭐 파인컴, 피세 뭐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 뭐 오버시스.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 신고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개인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IR3라고 하는 텍스 양식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IR3를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시는데 그 IR3라고 하는 신고서 하나에 본인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셀프 임플로이먼트 인컴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IR3라고 하는 거에 IR10이라고 하는 양식이 하나 더 딸려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개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한 가지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IR3를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IR10이라고 하는 거를 덧붙여서 같이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분이 뭐 렌탈 인컴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렌탈 인컴을 신고하는 양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IR3에다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셀프 인플로이드하고 렌탈 인컴, 뭐 오버시스 인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IR3를 작성을 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되지만 샐러리, 제 소득이 전체 샐러리하고 웨이지가 전부다 그러면은 보통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어떤 소득이 있어도 다 신고를 직접 본인이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회계사가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개인 소득세를 그걸 다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실수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야 되는 세금보다 페널티가 막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뭐 자살하는 분도 있었었어요. 그 세금 페널티가 너무 커서. 그런 일이 한 두 번인가가 연거푸 있으면서 한 20여 년 전쯤 해가지고 이 개인 소득세가 이제 급여만 있다든지,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인베스트먼트 인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서 말하는 이게 개념이 불로소득하고 이제 가장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인터레스트나 디비던드 이런 것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원천징수라 그래서 급여나 마찬가지로 뭐 고용주나 지급하는 그 기관에서 세금을 먼저 미리 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IR에다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를 없앴습니다. 신고의 의무를 없앴고,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나를 빼고 이제 뭐 은행이나 뭐 아니면 고용주가 IRD에다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IRD에서는 나중에 정산만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요. 뭐 세금을 뭐 환급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추가로 더 납부할 게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통보를 해주는 거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이 직접 신고의 의무를 가지는 거는 셀프 임플로이먼트 인컴이나 렌탈 인컴, 뭐 보딩 인컴 이런 거는 이제 IRD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버시스 인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인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뭐 우리가 따로 신고를 할 필요 없는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6가지 소득이 어떤 사람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설명드린 그 IR3라고 하는 개인 소득을 신고를 하면서 이 6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다 종합을 해서 신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셀러리 인컴, 셀프 임플로이드 인컴, 렌탈 인컴 이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셀러리하고 웨이지는 이미 신고가 다 들어갔으니까 제 신고 의무가 없고, 셀프 임플로이먼트 인컴하고 렌탈 인컴은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신고를 할 때 2가지만 넣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고를 할 때는
내가 있는 모든 소득을 넣어서 다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종합 소득 금액이 나오고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신 후에 이미 샐러리를 받거나 웨이지를 받으실 때 정산해서 IRD에다 이미 납부된 세금은 이제 크레딧으로 이제 거기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파이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거가 이 파이 인컴을 이제 뉴질랜드 정부에서 따로 이거를 취급을 하는 이유는 이 파이 인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뉴질랜드에서는 아마 여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뭐 적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제도 어떤 그런 베니핏을 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금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나라에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뭐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은퇴 자금이 없어서 뭐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제 그런 저런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인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그 정부에서 만든 제도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디 새로 일을 하게 돼서 취직을 하게 돼서 간다든지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가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가입을 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신고를 하면은 뭐 잠깐 면제를 해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가입을 하도록 이제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하고 강제를 하면서 또 당근이죠. 베니핏을 또 정부에서 제공을 해줘요. 이거를 가입을 하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까 개인 세율 제일 높은 세율은 39%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이 인컴은 제일 높은 세율이 28%가 이제 한계 세율입니다. 거기가 제일 높은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일부를 이제 파이 인컴으로 돌려서 이제 소득을 발생을 시키는 분들이 있으세요.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개인 소득을 신고하실 때 그 종합소득이라 그래서 모든 소득을 다 합해서 세금을 정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 인컴은 그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파이 인컴은 파이 인컴으로만 계산을 해서 세금을 정산하고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반영이 따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이쪽 저쪽으로 해서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이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세율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제일 높은 세율 자체가 이제 28%에서 끝나고 소득 구간도 크게 한 3가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거 파이 인컴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이제 키위세이버 가입을 통해서 해당이 된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7월 7일이 이제 보통 신고 마감일입니다, 매년. 이 뉴질랜드는 소득 회계 기간이 3월 31일 날 끝이 나거든요. 보통 4월 1일에서 3월 31일 날 끝이 나는데 그 신고 이제 마감이 7월 7일이 되는 겁니다. 7월 7일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회계사한테 그걸 의뢰를 하면 그게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연장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개인이 할 때는 본인 하나만 신고하면 되니까 뭐 3개월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는 게 이제 IRD 생각이고요. 저희 같은 회계사들은 여러 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3월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파넬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 이제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퍼티 항목 6번째 오른쪽 맨 밑에 거 보면은 sold property quoted by the bright line test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뉴질랜드에는 없던 개념이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양도소득세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양도소득세인지는 제가 뭐 한국 양도소득세 개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비교는 못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흔히들 그렇게 양도소득세라고 이걸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살지 않는 주 메인 하우스를 제외한 투자용 하우스를 내가 샀다 단기간에 팔았을 경우에 거기 이제 차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생긴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그 보유 기간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2년으로 시작했다가 5년으로 늘었다, 10년으로 늘었다, 지금 다시 2년으로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샀다 어떤 뭐 임대용 부동산이든 투자용 부동산을 샀다 2년 안에 되팔았을 때 차액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별도의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겁니다. 개인 소득으로 해서.